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오늘은 새삼늘 우리 미미님께서 어떤 책? 예,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가져온 책은 제목이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줄이 이제 민주주의에 반대한다고? 반대한다. 좀 센데? 저는 민주주의는 뭐 좀 그건 절대 불변의 보편 진리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못 갔는데. 지금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야. 총선거가 이제 한 2주 정도,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정치의 계절쯤에서 사회 정치 분야, 특히 그 민주주의와 이 선거 투표 제도를 정면으로 좀 비판하는 그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통념이나 상식,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교육과 정반대되는 듯한 제목을 일단 들어서, 제목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충격적이에요, 제목. 내용을 보면 역시 실제로도 이제 그런 내용이어서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어떤 당이 이기길 바라느냐, 뭐 그런 것도 이제 개개인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우리 애국자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이제 뭐 큰 관심거리긴 하겠지만, 이 투표의 계절에 즈음해서 이 투표나 선거 참정권 자체가, 또 민주주의 자체가 어떤 의미와 약점과 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주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 생각을, 기존의 우리의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좀 자극과 또 일부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 그 인간이 누구야? 저자가 누구냐면 제이슨 브레넌 이란 사람이고, 제이슨 브레넌. 예, 원제 자체도 이게 2016년에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책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3년에 번역이 됐으니까 이제 작년에 번역이 된 책인데, 원제 자체도 Against Democracy예요. 그래서 이제 원제 자체도 사실은 뭐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했고, 그래서 번역서를 뭐 낚시질해서 뭐 많이 팔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 게 아니라 원제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거. 정치 철학자예요? 네, 맞습니다. 저자가 정치 철학자입니다. 부제가 이제 무능한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적 비판. 아니 뭐 돌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뭐 말씀드린 대로 정치 철학자이면서 미국 현재는 조지타운대 석좌 교수라고 하는데요. 79년생이에요. 근데 뭐야? 79년생인데 벌써 석좌 교수가 된 우와. 케이스죠. 그래서 그 정치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뭐 전략, 경제, 윤리, 공공 정책에 대해서 다 전공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쪽 관련 연구소에 소장을 하고 있어서. 제임스 브레넌? 제임스 브레넌.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이게 이 사람의 민주주의 반대 3부작 중에 마지막 3부작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책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책이 3부작의 마지막인 이 책이 2016년에 나왔지만 2011년에 벌써 투표윤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는 주요한 주장이 시민의 미덕을 행사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은 투표권이 있어도 투표를 좀 자제해야 된다, 그런 윤리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책이 투표를 자제해야 된다고요? 투표윤리론이라는 책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3부작의 두 번째로 나온 책의 제목이 강제투표 찬반론이라는 제목의 책이 2014년에 나왔는데, 강제투표, 모든 사람에게 강제투표하거나 보편적 참정권을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을 편 책이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 3부작의 마지막 책이 이제 대놓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되게 흥미롭네요. 이 사람 플라톤주의자 아니야?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플라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도 뭔가 잘 하여튼 좀 모르겠지만, 사람이 좀 똑똑 중우 정치에 대한 반대가 있어. 예상 한번 해보는 거야. 귀족- 귀족 정치 얘기하는 건가? 중정치 뭐. 반대. 그렇죠. 그런 좀 거라면 귀족 정치. 날려버려라. 그렇죠. 사람들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어떤 네, 얘기인지 궁금해요. 궁금하네.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뭐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자기가 그 악마의 옹호자라는 뭐 개념 들어보셨죠? 데빌스 애드버킷이라고. 네. 어떤 네버스에도 몇 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낼 때 의도적으로 좀 다른 목소리를 내서 그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걸 할 때 데빌스 애드버킷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기가 이 책에서 민주주의 이론에 좀 악마의 옹호자가 한번 돼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의식은 앞에 3부작의 앞선 책들도 소개를 했지만 그런 것이에요. 실제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세계사로 볼 때 민주주의 역사가 200년, 300년 지나면서 이제 웬만한 나라들은 민주주의가 정착돼 있고 안정권에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전 세계가 지금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게 현실 경험으로 우리가 거꾸로 피드백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문제 이후의 위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기의 본질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사람의 얘기는. 그리고 뭐 그 특정한 사람 나라나 대통령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는 현재의 최근 몇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가 그 사람들이 독재나 쿠데타로 정권에서 잡아서 그런 경우냐. 다 합법적으로 했지. 다 합법적인 절차와 투표를 통해서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선 거 아니냐. 아, 이제 알겠네. 이제 트럼프 싫다는 거구나. 트럼프를 뽑는 민주주의를 한번 갖다 버려라. 자,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 당연히 미국적 현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이제 반드시 우리나라에 던져주는 그 인사이트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진 않다.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험, 현실 경험에 대한 위기와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책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3부작에서도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민주주의 제도 중에서 특히 이제 보편적 참정권 문제를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자신의 이제 전공 분야를 살려서 계속해서 민주주의 이론을 정치 철학적으로 옹호하는 여러 이론들을 자기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나하나 논박하는, 그것도 굉장히 좀 분석 철학적인 방법으로 논박하듯이 그 각 민주주의 이론을 옹호하는 철학적 전제들을 하나하나 그것들 깨부수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유일하거나 가장 나은 대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뭘까요? 보편적 참정권이 아니라면 선별적이겠지. 그렇죠. 차별적. 그렇죠. 선별적.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을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게 에피스토크라시. 에피스토크라시. 그러니까 약간의 좀 인식이 있는? 그러니까 좀 그 지적인 사람들, 자격을 갖춘 사람들, 유능함이 입증된 사람의 선별적인 참여를 엘리트 민주주의인데.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부정하지 않는데 그 말이 반드시 나쁜 말이냐, 네. 옳지 않은 거냐를 차근차근 아주 엄격하게 증명을 해내고 있는. 증명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한 말 중에 오늘날에도 가장 널리 쓰이는 비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현대 그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시민들을 어떻게 보냐면 호빗과 훌리건이다. 혹시 이런 비유는 들어봤을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책 낸 이후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호빗과 훌리건이란 말이 이제 많이 유행이 돼서, 그래서 책 전체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뭐 신문 칼럼이나 이럴 때 오늘날의 뭐 유권자들이 뭐 훌리건처럼 행동하면 이런 식으로 한 게 다 이 책이 그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을 호빗과 훌리건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첫 번째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호빗 쪽. 그 호빗. 반지의 제왕. 예, 호빗. 예, 반지의 제왕이 있고 호빗 쪽인데 그 호빗 쪽의 특징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을 호빗 쪽이라 보냐면 대부분 평화롭고 정치에 관심이 없으며 무지하며 목가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냥 자기네끼리 정치와 선거와 상관없이 좋은 게 좋은 자기네끼리 거야. 조용조용히. 이렇게. 흔한 중도층. 네, 중도층이라 보면 완전히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무관심층이고 무관심층. 또는 훌리건. 하죠. 훌리건 아주 열광에 빠져가지고. 열광적이고 선호와 편향이 확실한, 우리 편향이 확실하고 다른 팀들은 뭐 아주 깔아뭉개면서 우리 팀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외치는 이제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은 훌리건에 가깝다. 그리고 호빗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호빗들은 나중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더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훌리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오케이. 이론적인 접근이 연역적 접근이 아니라 경험적 연구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의 유권자들에 대한 경험적 통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오케이. 네. 중간지가 없고 와. 무관심하긴 하지만 결국 각성되면 훌리건으로 바뀌는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정치적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까 시민들한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면 할수록 훌리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거를 앞두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겠지만 선관위에서 투표 동료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투표 동료가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 이 책의 저자는 정치적 참여가 전반적으로 시민들한테 해롭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와. 덜 관여한다면 우리는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묘하게 설득되는. 설득되기 뭐 설득돼 지금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지금 상황이. 훌리건인가요? 호빗인가요? 이 사람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역사적인 것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정부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군주제나 과두제나 뭐 독재 전제 정치들이나 귀족 정치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어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대안들 중에 현재의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여기 현재 민주주의 체제가 이 정도로 위기에 겪었다면 과거에 17세기,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군주제를 철폐하고 공화제로 넘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현재의 군주제가 더 조금만 수정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좋은 그걸로 군주가 넘어가는 낫지. 거냐. 훌리건들의 세상보다야.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대사륙이 있었고 그걸 경험했던 순간에 있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런 공화제가 더 나은 건가? 과거의 군주제가 그 왕이 좀 무능해서 그렇지 사실은 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 체제를 다른 에피스토크라시라는 저자가 주관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가자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저항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 민주주의가 그런 식으로 군주제를 철폐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민주주의가 많은 정치 이론가들이나 시민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본질적으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사람은 어떤 도구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 본질적인. 자체로 존엄하죠. 네. 그 본질적인 가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시 얘기도 하셨는데 시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심미적인 그리고 상징과 은유로서 우리한테 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민주주의나 정치가 그런 시 같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만도 못하다고요? 시 같은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을 상징하고 은유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민주주의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망치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망치요? 망치, 도구적인 가치. 선택할 수 있는 도구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못을 잘 박을 수 있다면 이 망치든 저 망치든 더 나은 망치를 시도해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마치 이 민주주의가 본질적인 가치와 심미적인 가치가 있고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 각각의 자유와 존엄성을 더 높여주는 것처럼 정치 참여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볼 때 그 어떤 전제나 이론적으로도 그게 옳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와. 민주주의는 도구일 뿐 그렇다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못을 잘 박지 못하는 망치라면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근데 정리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그냥 질문. 네.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결국은 누가 에피스토인지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표를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를 인도할 뭐 테크노크라시라든지 이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우리보다 하여튼 좀 뭔가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건가? 결국 그 아까 말한 걸 어떻게 구현해낼 건가?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비판이겠죠. 이제 그 비판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두 가지 정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이게 엘리트적인 요소가 있느냐? 당연히 있다. 근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제도가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 의사 제도가 엘리트적인가? 엘리트적이죠. 당연히죠. 판사나 검사가 엘리트적인 당연히 엘리트적이죠. 배관공 아무나 그 하수구를 고치게 할 수 있을까? 미용실, 운전면허 엘리트적인가요? 왜 보편적인 모든 사람한테 5살짜리한테 운전면허를 주지 않죠? 그 5살짜리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경멸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아니요. 않죠. 그러니까 어떤 민주주의 제도의 어떤 규칙도 이미 우리는 엘리트적이고 면허 제도에 가까운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왜 투표만이 보편적인 것을 주는 것이 인간의 권리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그 반드시 연결고리가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저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투표권도 어린애들한테는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어린아이들의 존엄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 오. 이 사람의 두 번째 얘기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그 보편적 참정권을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그것을 빼면 엘리트주의적이고 왜 선별하느냐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철학적 자유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엄성,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보지 않을 그런 건데 이 사람 얘기도 비슷한 거예요. 그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일의 영향이 특히 위험성이 있는 그 리스크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자기는 싫다는 거야. 내가 선호하지 않는 정치인, 내가 선호하지 않는 정책, 내가 투표하지 않은 정책에 의해서 결국 그 투표에서 지면 내가 영향을 받잖아요. 이민법이라든지 세금이랄지 전쟁이랄지 거기에 내가 선호하지 않는 사람을 선출한 대가로 나 이외에 다른 시민들이 결정한 그 결정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박합니다. 엘리트가 결정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고 어떻게 그냥 하지? 결국 이제 뭐 굳이 방금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어쨌든 그냥 그런 어떤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하나의 제도가 아닌가. 뭐 그냥 어쨌든 너도 투표했잖아. 이거 게임에 뛰어들었고 졌으니까 그냥 따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지나간 생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볼 수도 있고 네. 이 저자처럼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할 너무 수도 부당하다. 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보편적 참정권을 대기 오염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나 개개인이 그 환경 그 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지만 나 위에 다른 시민들이 물질을 배출하고 그러면 그 영향을 내가 받잖아요.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대기 오염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규제 정책이 있잖아요. 네. 왜 투표는 규제하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 부담금 내듯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와. 나 위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그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 왜 그것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느냐, 그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주제 다 반복이지만 그럼 누가 그거를 규제해야 되고 누가 이거를 배제해야 되고 누가 이걸 결정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뭐 근데 사실은 다 보면 이쪽 주장을 하는 사람이든 저쪽 주장을 하는 사람이든 뭐 민주적 절차에서 뽑히긴 했지만 어쨌든 다 공부한 사람이고 인식이 있다는 사람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데 의견이 다른 거잖아. 방향이 다른 거고 그러면 뭐 결국은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이 독재하는 거를 한쪽으로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어쨌든 좀 비효율적이지만 발목을 서로 잡게 만들고 이제 뭐 토론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뭐 그러다가 달나라로 가기도 하지만 뭐 하여간 그런 그 제한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이제 뭐 그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의 민주주의에 질리고 질린 상황이니까 민주주의 자체를 한번 떠들어 보겠다 한번 그런 상상인 것 같아요. 너무 다 해봤으니까 그 말도 차선에 차선으로 불가피하다. 한 번도 민주주의 자체를 걷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는 여기까지 왔으니 그러면 한번 자체를 한번 뜯어볼까? 아무도 불문율처럼 생각하는 부분을 그런 의식이라고 한다면 뭐 참고 듣겠습니다. 저 진짜 흥미로워요.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저한테도 우리가 어떻게 이뤄낸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민들한테는 이 민주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우리 이 아직 상상을 그렇지. 하기가 힘든데 이 사람의 상상력은 정말 저희가 한 번도 와, 경이로워요. 이렇게 한다고 정말 이 사람의 주장 너무너무 놀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방금 짧게 소개했지만 에피스토크라시라는 대안인데 그 대안의 설계가 치밀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뭐 저는 약간 그 부당한 그 비판 같고 그래. 이해할 만한 대안까지 마련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치. 대안을 맞아요. 제시하긴 했지만 그 대안을 한 번도 역사적으로 실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가도 약간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대안은 전체 챕터 중에 한 챕터고 나머지는 현재의 민주주의와 보편적 참정권이 얼마나 작동을 안 하는지 못을 못 박는 망치인지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로 현대 그 유권자들의 흔들어 놓는 거죠. 체계적인 실패를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그럼 하는 일종의 거죠. 민주주의라는 미신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것 그렇죠. 같아. 미신이 돼버렸다 이제. 그러니까 정치 참여를 하면 할수록 시민이 동료 시민들을 적으로 여기게 될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고
체계적으로 편향과 오류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 자체의 결함이 너무 많다. 이렇게 우리한테 생각을 한 번씩 돌리는 거죠. 이 사람이 대안을 그 에피스토크라시의 여러 가지 형태를 제시하긴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거지만 참정권 자체를 마치 면허나 자격 시험 것처럼 미국 시민권 시험이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사회과학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발하네 투표권 왜냐하면 투표권자를 그런 선발시키는 여러 가지 에피스토크라시 몇 가지 유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그런 거고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이제 수십 년간의 미국은 그 유권자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유권자들이 체계적으로 자기 계급과 자기 개인의 이익과 반대되는 그래. 정당과 정책에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 그렇지. 무지하거나 편향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 그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민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건 이상일 뿐이고 이론일 뿐이고 수많은 데이터는 자기 계급과 개인의 이익에 배신하지. 배신하는 투표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들이나 정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세금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이민 정책을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이해한 사람들한테 투표를 주자는 의미에서 약간 선별 참정권 제한제가 있고 두 번째는 복수 투표제 모든 사람한테 보편적 참정권을 일단 줘 그러나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는 한 표든 일, 다섯 2표까지. 표든 뭐더줘 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복수 투표제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야 기발하다. 세 생각 한번 나는 번째 건데. 세 번째 에피스토크라시 한 유형은 선거권 자체를 추첨을 하자 랜덤으로 오. 그 인구 통계학적 그 비율에 맞게 지역별, 성별, 연령별에 맞게 모든 사람한테 줄 필요 있느냐 그런 거대한 저기를 투표로 하자. 네 번째 유형은 생각 많이 에피스토크라시 했네. 거부권 같은 게 있어. 거부권. 에피스토크라시에 해당하는 평의회를 구성하자는 거죠. 그 평의회를 구성해서 마치 시민 배심원단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입법 활동이나 뭘 만들거나 어떤 정치인을 임명을 못하지만 전체 잘못된 결과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떤 법률이든 정치인이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어떤 줄 수 있는 평의회를 구성할 때 그 평의회를 에피스토크라시 방식으로 구성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에피스토크라시도 이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치밀하진 않지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야 맨날 저 선발되는 저 정치인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선발할까? 그들끼리 막 타협해서 내각제로 갈까 뭐로 갈까 거기만 신경을 썼는데 우리는 이제 기본값으로 상상도 안 하고 훌리건 현상이나 이걸 어떻게 제어할지는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갔는데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네. 이야. 아무튼 상상력이 네.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이 한국 시민들이 듣기에는 좀 충격적인 주장과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을 위해서 이번에 뭐 투표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이제 약간 문제의식은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하긴 한데요. 너무 훌리건 열광주의 그다음에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뭐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양극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정말 동료 시민들 그 진영과 진영을 서로 적으로 여기잖아요. 더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저는 그래서 어느 팀이 어느 선수가 이기는가도 어떤 역사적 국면에서는 중요하기도 했지만 지금 국면은 그 모든 것보다 그러한 서로를 반드시 말살해야 되는 적으로 여기는 전체적인 형상 자체가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반대합니다. 그렇죠. 이 의견 자체도 뭐 반대하지.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정치인 개인이거나 어느 정당이 이기는데 신경을 더 쓰기보다 정치나 이 투표나 민주주의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느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네. 책을 한번 도움이 되는.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을 것 싶어서. 같아요. 네.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판왕 같아요. 내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내가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이 결과에서도 나는 자유롭겠다. 와, 되게 멋진. 근데 좋은 제안 같아요. 상상 그냥 같아요. 뭐 이미 이거는 룰이니까 절대 못 바꿔라고 하는 그런 게 지점들에 대해서 아니라, 건드리는 것 자체는 뭐 의미가 있죠. 적어도 이렇게 다 실행은 망가질 안 하더라도, 바에야. 실행은 안 의심해보고. 하더라도 이게 교훈은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어디서 동의하냐면 민주주의 상상 자체가 자기 투표하는 사람이 자기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렇죠. 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 전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 전제가 아니잖아. 휩쓸리는 게 많고 SNS 때문에 더욱 파당적으로 뭐 어떤 의도에 따라서 세뇌되기도 하고 자기 의견이 아닌데 자기 의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막 덤비면
아무도 원치 않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이 돼. 그렇죠. 그걸 보정해야 한다. 네, 보정해야 한다. 그리고 진짜 그걸 이용하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이미 그렇게 그러니까 뭐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고. 네. 이렇게 뒤흔들므로써 좀 생각하게 하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직도 늘 시기상조란 말을 늘 하고 싶어요. 한국의 경우 네. 민주주의를 이제 맛보고 있다. 그것도 뚫고 말하자면 극우적 도대체 민주주의 문법에 맞지 않는 왕당파. 근대 이전의 존재들이 한국 사회에서 또아리를 틀고 오랫동안 정치 세력으로 우파를 대변해 왔다. 진짜 우파도 아닌 자들이 그런 면에서 그들을 제압하는 게 최우선이다. 아직은 한국은 탈식민, 독립운동하고 관련돼 있는 상황인데 민주주의가 들어오는 통에 민주주의를 도구로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절차적으로 제압할 것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훌리건 소리를 듣더라도 이건 해내야 된다는 게 현재 제가 볼 때 한국의 386 이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일 거예요. 거기에 지금 눈이 뻘개져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체로 이제 합리적인 두 파가 형성이 됐고 민주화가 근데 그런데도 왜곡된 것을 갖고 대안을 만드는 그 이야기가 시대착오, 시기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일단 비판적으로 보되 그러나 이 아까 말한 투표권자의 자기 이해와 왜곡되는 결정을 내리는 이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봐야겠다 저도 생각해. 이 책에서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호비된 훌리건 그 표현 자체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면 이게 그걸 그냥 조절해야지. 그냥 뭐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 실제로 데이터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유권자들의. 거면 이게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거고 그게 문제인데 반대로 답이 꼭 이거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옛날에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였고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시민이 됐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계몽의 문제로 갈 수 있는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를 그냥 막연한 뭐 1인 1표라느니 뭐 이런 식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게 한 명 한 명이 깨어 있는 시민이 된다든지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그래서 제대로 이게 작동할 수 있게 허상도 민주주의 허상도 알려주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결국 일단은 현재로서 방향이 아닌가. 힘들지만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이상 제 개인적인 어떤 방향성이랄까요 소신 같은 거는 민주시민 교육이 어떤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서 민주주의라는 게 한자로 풀면 그런 거잖아요. 모든 백성이 주인이다. 왕 옛날 같으면 주인이 왕 한 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인데. 근데 왕에 해당하는 왕자 교육을 지금은 민주주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런 하느냐. 왕권 교육 같은 거를 하지 않잖아요. 못하지. 그러면서도 이제 우정 정치 비슷하게 주권만 주고 그 사람들한테 그 통치에 기반한 교육은 시키지 않는 건데 그리고 그런 기득권자들이 그걸 조율하지 그걸로 그렇죠. 그 현실을 얼마나 동원 가능하니까. 충분히 조작할 수 있어요. 민주 시민 교육이나 뭐 수기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성숙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방향이고 그런 쪽으로 했는데. 커리큘럼이나 그 시민 교육 방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책이 던져준 상상력과 충격은 저한테 뭐 어떻게 바뀌는 거야? 결국 꾸준히 기약 없이 어쨌든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돼 했는데 네. 이 책 이것의 얘기는 어떻게 틀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직 그러니까 이 책을 저 나름대로 소화는 안 되고 이런 충격만 받았다는 거고 이런 쪽에 한번 자극이 있었다는 거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까지 완전히 동의를 하느냐는 아직도 저는 결론을 잘 못 내렸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네. 민주주의가 도구라고 네. 이제 망치니까 그러니까 망치를 그냥 잘 다듬고 이렇게 잘 벼려가지고 망치답게 쓰는 교육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망치 말고 더 좋은 도구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니까. 네. 그렇죠. 도구로 봐야지 이걸 자체를 뭐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말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긴 혹은 하고. 절차적 민주주의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 민주주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그 이제 공정하게 정당한 방법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선출된 지도자나 국회의원이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정책이든 따라야 되는 게 룰이다처럼 절차주의적 민주주의 방식을 옹호하는 이론가들도 되게 많은데 이 저자는 거기 반대하는 거거든요. 결과를 내야지. 망치라면 못을 박아야지. 그 좋은 망치일 거라고 좋은 망치를 선별하는데만 해서 결국 그 망치가 못을 못 박으면 그게 못 무슨 박아. 소용이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의와 평화와 번영을 갖다 내야지. 그러니까 저는 서구 민주주의 그룹이 지금 다 극우 독재자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음.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아 진짜 기가 막히지 그게. 와. 근데 호빗 앤 훌리건은 그 진리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우파든
좌파든 대부분은 그걸 이용하고 있고 그걸 이미 알면서도 그냥 아 이게 옳지 않은데 싶으면서 일단 정권 잡아야 되니까 이용하고 있고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진짜 소수밖에 없다. 그걸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또 뭐 깊이 들어가면 호빗과 홀리건이라고 퉁치지만 사실 그 호빗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평화주의자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독립운동가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뭐 와. 마무리 뭐 말씀 뭐 요 주세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소개하고 그래서 이 정치의 계절에 우리의 상상력을 엉뚱한 방향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극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멋진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현재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약점들 이상으로 배웠던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상 말고 민주주의가 현실로 작동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좀 살펴본다는 측면에서는 좀 좋은 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제임스 브레넌. 미미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네. 제임스 브레넌이라는 79년생 이 정치 철학자가 철학자. 반대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아직 완전히 입장을 못 이것도 좀 무서운 얘기가 되나 봐요. 이렇게 변호해야 되는 거 보니까 그렇네. 네,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헌법을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는 거네. 네. 고맙습니다.